발목을 접질렸습니다. 가벼운 부상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부대에서 걸려온 첫 번째 전화는 안심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병원에서 마주한 현실은 전혀 달랐죠. 22세 청년 윤성우.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장남이었습니다. 군 복무 중에도 한국사 자격증을 준비할 정도로 미래를 계획하던 아이였어요. 그런 아들이 하루아침에 차가운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너무 늦게 왔어요. 의사의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줬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검 결과는 더욱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냈거든요. 4시간 이내에만 치료받았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4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왜 구조는 실패했고 골든타임은 어떻게 사라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 윤성우의 얼굴은 여전히 앳된 모습이었습니다. 22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순수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며 박영숙은 가슴 한편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죠. 오늘은 아들의 생일이었어요. 성우야, 생일 축하한다. 부대에서는 어떻게 지내고 있니? 윤석호가 무뚝뚝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 안에는 아들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은 성격이지만 아들만큼은 늘 걱정되는 존재였거든요. 아버지, 괜찮습니다. 부대 생활도 적응했고 요즘은 한국사 자격증 공부하고 있어요. 전역하고 나서 쓸 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성우의 대답에서 성실함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군 복무 중에도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 대견스러웠어요. 어려서부터 책임감이 강했던 성우는 장남으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해내고 있었죠. 어머니는 어떠세요? 몸은 괜찮으시고요? 성우가 박영숙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화면 너머로도 전해지는 따뜻한 마음씨에 영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엄마는 괜찮다. 너만 건강하면 돼. 훈련 같은 거 할 때는 조심해야 해. 알겠지?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곧 휴가 나가니까 그때 맛있는 거 많이 해주세요. 성우의 말에 영숙은 벌써부터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미역국부터 시작해서 갈비찜, 잡채까지. 아들이 집에 오면 며칠 동안은 부엌에서 바쁘게 지낼 생각에 마음이 설렜죠. 휴가 언제 나오는데? 석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에 기대감이 묻어났어요. 다음 주쯤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안 나왔지만요. 통화는 20여 분간 이어졌습니다. 별다른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가족이라는 끈끈한 유대감이 화면을 통해서도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성우는 부대에서의 일상을 이야기했고 부모는 집안 소식을 전했죠. 그럼 이만 끊을게요. 점호 준비해야 해서요. 그래, 몸 조심하고. 사랑한다. 영숙의 마지막 인사에 성우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화면이 꺼진 후에도 부모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곧 집에 올 아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아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3일 후 부대에서 걸려온 전화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윤성우 일병 보호자이십니까? 훈련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대에서 걸려온 첫 번째 전화는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박영숙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죠. 전화벨 소리에 손을 닫고 급히 달려가서 받았어요. 여보세요? 윤성우 일병 어머님이십니까?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공식적이면서도 어딘지 긴장된 어조가 느껴졌어요. 영숙의 가슴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죠.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윤성우 일병이 소속된 부대 간부입니다. 훈련 중에 가벼운 부상을 당해서 병원으로 이송 중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벼운 부상이라는 말에 영숙은 일단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어요. 아무리 가벼운 부상이라고 해도 병원에 가야 할 정도라면 심각한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어떤 부상인가요? 많이 다쳤나요? 발목을 접질린 정도입니다. 검사차 병원에 가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영숙은 윤석호에게 급히 연락을 취했죠. 직장에 있던 석호는 아내의 전화를 받자마자 불안해했어요. 발목 접질렸다고.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그래도 병원에 간다는데 걱정돼. 빨리 들어와. 석호는 서둘러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아무리 가벼운 부상이라고 해도 부모 마음에는 큰일로 느껴졌죠. 두 번째 전화는 저녁 7시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처음 전화를 건 사람과는 다른 목소리였어요. 더 급박하고 긴장된 어조였죠. 윤성우 일병 보호자님이십니까? 지금 병원에 와주셔야겠습니다. 왜요? 발목 접질린 거라고 했는데 무슨 일이에요? 자세한 이야기는 병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영숙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석호와 함께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죠.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부대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윤성우 일병 아버님, 어머님이시죠? 네, 그런데 우리 아들은 어디 있어요? 상태가 어떤가요? 영숙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지금 응급처치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영숙과 석호는 이미 최악의 결과를 직감할 수 있었어요. 보호자분들이시죠? 안타깝게도 윤성우 환자는 이미 심정지 상태로 이송되었습니다. 너무 늦게 왔어요. 너무 늦게 왔다는 말이 영숙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발목을 접질렸다면서 왜 심정지까지 갔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병원 지하 장례실로 향하는 길은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숙의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고 석호는 아내의 어깨를 붙들며 겨우 걸음을 옮겼어요.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스며들었죠. 이쪽입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하얀 천으로 덮인 침상이 보였죠. 영숙은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석호가 재빨리 아내를 붙잡았어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화면 너머로 환하게 웃던 아들이 저기 누워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천천히 하세요. 간호사가 하얀 천을 조심스럽게 걷어냈습니다. 윤성우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놀랍게도 얼굴은 거의 멀쩡했습니다. 마치 깊이 잠들어 있는 것 같았죠. 영숙은 순간 착각을 했어요. 아들이 눈을 뜰 것만 같았거든요. 성우야, 성우야. 영숙이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어요. 이제야 현실이 되었죠. 아들이 정말 죽었다는 것이. 석호는 말없이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지금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쥔 채 이를 악물고 있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영숙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몸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어요. 목 부근에 멍자국이 있었고 팔과 다리 곳곳에도 크고 작은 상처들이 보였거든요. 이 상처들은 뭐죠? 영숙이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발목을 접질렸다고 했는데 온몸에 이런 상처가 있을 리 없었어요.
저희도 정확한 건 모릅니다. 부검을 통해서 정확한 사인을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부검이라는 말에 영숙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들의 몸에 칼을 대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영숙과 석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부대에서는 계속해서 사고사라는 입장만 되풀이했죠. 드디어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명확한 답은 없었어요. 명확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목뼈 부분에 손상이 있고 내부 장기에도 일부 손상이 있습니다. 의사의 설명은 애매했습니다. 명확한 사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뜻이었어요. 영숙과 석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죠. 그럼 우리 아들이 왜 죽은 건가요? 발목 접질렸다고 했는데 목뼈가 왜 부러진 거예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부대의 첩보고와 실제 상황이 너무 달랐거든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석호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었던 손이 이제는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군 생활을 하면서 많이 컸을 텐데 이제는 영영 볼 수 없게 됐죠. 성우야, 아빠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꼭. 석호의 다짐은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인 그 화요일 아침, 부대는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윤성우는 아침 점호를 마치고 아침 식사를 했어요. 오늘은 산악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죠. 장비 운반 훈련이라고 했는데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강하준 중사가 훈련 계획을 설명했어요. 총 5명이 참가하기로 되어 있었죠. 중사 본인과 조민재 하사, 백승호 상병, 그리고 윤성우 1병과 오진수 2병이었습니다. 오늘 훈련은 산 정상까지 장비를 운반하는 것이다. 각자 맡은 장비를 책임지고 안전하게 운반해야 한다. 강하준 중사의 브리핑은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출발 시간이 되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어요. 중사가 갑자기 직접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거죠. 나는 차량에서 대기하겠다. 혹시 응급 상황이 생기면 바로 연락하도록. 조민재 하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훈련 계획서에는 분명히 중사도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중사님, 그럼 인원이 부족합니다. 오진수 이병을 대신 데려가라. 운전병이지만 젊으니까 문제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오진수가 급히 훈련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오진수가 제대로 된 훈련복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어요. 활동화를 신고 있었거든요. 산악훈련에는 부적절한 복장이었죠. 운전병, 신발이 왜 그래? 백승호 상병이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출발 시간이 늦어진 상황에서 다시 갈아 신을 시간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됐다. 조심해서 따라와. 일행은 그렇게 산으로 향했습니다. 장비는 총 37kg 정도였어요. 25kg짜리 배낭과 12kg짜리 장비가 따로 있었죠. 원래 계획대로라면 5명이 나눠서 져야 할 무게였습니다. 산길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경사가 가파르고 돌부리도 많았어요. 30분 정도 올라갔을 때 오진수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운동화 밑창이 미끄러지면서 발목을 삐끗한 거죠. 아, 아프다. 오진수가 주저앉았습니다. 발목이 붓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무거운 장비를 지고 올라갈 수 없는 상태였죠. 어떻게 하지? 조민재 하사가 난감해했습니다. 훈련을 중단하고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계속 진행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어요. 그런데 백승호 상병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며칠 전부터 발목 부상이 있었는데 오늘따라 더 아팠거든요. 평소보다 무거운 장비를 져서 그런 것 같았어요. 윤성우 미안한데 내 것도 좀 들어줄 수 있니? 백승호가 윤성우에게 부탁했습니다.
윤성우는 주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실한 성격답게 선임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윤성우는 혼자서 37kg의 장비를 모두 져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25kg짜리와 12kg짜리를 번갈아 가며 나르기로 했어요. 한 번에 하나씩 지고 올라가서 내려놓고 다시 내려와서 나머지를 가져오는 방식이었죠. 괜찮겠어? 조민재 하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윤성우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결정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윤성우는 첫 번째 장비인 25kg짜리 배낭을 등에 맸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견딜만 했어요. 평소 체력 단련을 꾸준히 해온 덕분이었죠.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산길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조민재 하사와 백승호 상병은 부상당한 오진수를 부축하며 먼저 올라갔어요. 원래는 윤성우와 함께 장비를 나눠줘야 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어쩔 수 없었죠. 윤성우,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올라와. 백승호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과 윤성우 사이의 거리는 점점 벌어지고 있었어요. 무거운 장비 때문에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 거였죠. 윤성우는 약 200m 정도 올라간 지점에서 첫 번째 장비를 내려놓았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아직 괜찮았어요. 이제 다시 내려가서 12kg짜리 장비를 가져와야 했죠. 내려가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더 위험했습니다. 경사가 급하고 낙엽이 미끄러웠거든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출발 지점으로 돌아갔어요. 두 번째로 12kg짜리 장비를 들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힘들었어요. 이미 한 번 왕복을 했기 때문에 체력이 소모된 상태였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죠. 조민재 하사 일행은 이미 정상 근처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윤성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뒤처진 거였죠. 하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내려가서 도와줄까 생각했지만 부상당한 오진수를 돌봐야 했어요. 윤성우는 언제 올라오나? 백승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윤성우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무전기로 연락을 취하지는 않았어요. 곧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죠. 그 시각 윤성우는 두 번째 장비를 들고 힘겹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고 호흡도 가빠졌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죠. 선임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문제는 그 순간에 발생했습니다. 윤성우가 발을 헛디딘 거예요. 미끄러운 낙엽 위에서 균형을 잃었죠. 12kg의 장비와 함께 옆쪽 절벽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으아! 윤성우의 비명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정상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어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윤성우는 약 15m 아래 바위에 부딪히며 멈췄습니다. 목과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죠. 의식은 있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서야 조민재 하사가 윤성우를 찾으러 내려왔습니다. 너무 늦게 올라온다 싶어서였어요. 그리고 절벽 아래에서 움직이지 않는 윤성우를 발견했죠. 윤성우, 윤성우. 하사가 소리쳤지만 윤성우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하사는 급히 휴대폰을 꺼냈죠. 하지만 첫 번째 연락은 119가 아니었습니다. 부대에 먼저 보고를 했어요. 상황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부대에서는 즉시 강하준 중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중사님, 윤성우 일병이 추락했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된 일이야? 장비 운반 중에 발을 헛디뎠습니다. 지금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강하준 중사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현장에 없었던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았거든요.
일단 상부에 보고부터 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렇게 귀중한 27분이 흘렀습니다. 진짜 중요한 119 신고는 그 다음에야 이루어졌죠. 골든타임은 이미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19 신고가 접수된 것은 오후 2시 47분이었습니다. 27분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이미 흘러간 뒤였어요. 신고를 받은 소방서에서는 즉시 구조대를 출동시켰지만 산속 깊은 곳이라 접근이 쉽지 않았죠. 현장에서 조민재 하사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윤성우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바위 위에 누워 있었어요. 맥박은 미약하게나마 뛰고 있었지만 호흡이 불규칙했죠. 하사는 응급처치를 시도해 보려 했지만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윤성우, 정신 차려. 곧 구조대 온다. 하사가 계속 말을 걸었지만 윤성우는 반응이 없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상태가 악화되는 것 같았죠. 얼굴색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부대에서는 급히 군 헬기 출동을 요청했어요. 민간 구조대보다는 군 헬기가 더 빠를 거라고 판단했거든요. 하지만 군 헬기가 현장에 도착한 것은 신고 접수 후 1시간 16분이 지난 오후 4시 3분이었습니다. 헬기 소음이 산을 울리며 상공에 나타났어요. 조민재 하사는 손을 흔들며 신호를 보냈죠. 헬기에서는 로프를 내려 구조대원을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시도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로프가 나무에 걸리면서 꼬인 거였죠. 구조대원이 내려오다가 위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급히 다시 올려보내야 했어요. 다시 시도하겠습니다. 헬기 조종사가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를 위해 위치를 조정했어요. 하지만 산악 지형이 복잡해서 적절한 위치를 찾기가 어려웠죠. 그 사이 윤성우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호흡이 거의 멈춰가고 있었어요. 조민재 하사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두 번째 시도에서도 로프 꼬임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바람이 강해서 헬기 조종이 불안정했거든요. 구조대원을 안전하게 내려보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연료 부족으로 잠시 회항하겠습니다. 헬기 조종사의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1시간 넘게 상공에서 맴돌면서 연료가 부족해진 거였어요. 다시 연료를 보급하고 와야 했죠. 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당장 구조해야 할 상황인데 헬기가 떠나간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오후 5시가 넘어서야 민간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전문 장비를 갖춘 구조대원들이 직접 하강해서 윤성우에게 접근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맥박이 없습니다. 구조대원의 말에 조민재 하사는 주저앉았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도해봤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윤성우는 이미 숨진 상태였죠. 언제부터 의식을 잃었습니까? 약 3시간 전입니다. 너무 늦었네요.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구조대원의 말이 하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119에 신고했다면, 만약 군 헬기가 제대로 구조했다면 살릴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윤성우의 시신은 들것에 실려 산 아래로 운반됐습니다. 22살 청년의 마지막 여행이었어요. 그 누구도 이런 결과를 원하지 않았지만 시스템의 실패가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거였습니다. 백승호 상병은 말없이 윤성우의 시신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장비를 넘겨준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어요.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죠.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박영숙과 윤석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부대에서는 계속해서 불가피한 사고라는 입장만 되풀이했죠. 하지만 부모의 마음속에는 의혹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온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법의학과 의사가 직접 설명해줬죠. 사인은 5번 경추골절로 인한 척수 손상입니다.
목뼈가 부러지면서 중추신경이 손상됐고 이로 인해 호흡마비가 왔습니다. 영숙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5번 경추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심각한 부상이라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또한 좌측 신장이 파열됐습니다.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15m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바위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석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즉시 사망한 건가요? 아닙니다. 경추 골절이라고 해도 즉사는 아니에요.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생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 말에 영숙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들을 살릴 수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살리지 못했을까요? 어느 정도 시간 내에 치료받았어야 하나요? 골든타임은 보통 4시간입니다. 그 안에 수술을 받았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었어요. 신장 파열도 마찬가지고요. 4시간이라는 말이 부모의 가슴을 후볐습니다. 사고 발생 후 병원 도착까지 걸린 시간을 계산해 보니 약 6시간이었어요. 이미 골든타임을 2시간이나 넘긴 상태였죠. 만약 바로 119에 신고했다면 어땠을까요? 석호의 질문에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다면 살릴 수 있었을 겁니다. 헬기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졌어도 마찬가지고요. 영숙은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아들이 죽을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였거든요. 누군가의 판단 실수와 시스템의 실패가 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거였죠. 부검 의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특히 신장 파열의 경우 응급수술이 필수입니다. 뇌출혈이 계속되면서 쇼크가 올 수 있거든요. 골든타임 내에만 수술했다면 완전히 회복 가능했어요. 석호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솟아 올랐거든요. 27분 동안 부대 보고만 하느라 119 신고를 미뤘던 것, 1시간 넘게 허공에서 맴돌기만 했던 군 헬기, 모든 것이 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원인이었어요. 그럼 우리 아들은 고통스러웠을까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로서 가장 궁금하면서도 가장 듣기 싫은 질문이었어요. 경추 손상으로 인해 의식을 잃었을 겁니다. 고통을 많이 느끼지는 않았을 거예요. 의사의 말에 영숙은 약간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적어도 아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지는 않았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부검 결과를 들은 후 부모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요. 여러 단계에서 구조 실패가 겹치면서 벌어진 인재였어요. 우리가 진실을 밝혀야 해. 석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평소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지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어요.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었거든요. 영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의지는 확고했어요. 아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 시스템의 실패로 잃었다는 사실이 더욱 분노를 키웠죠. 윤성우의 시신은 병원 지하 냉동고에 한 달째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차가운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모는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아들을 보낼 수 없다고 결심했거든요. 매일 아침 영숙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냉동고 앞에 서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차가운 문 너머로 들려주는 일상 이야기들이었죠. 성우야, 오늘도 엄마가 왔다. 아빠는 변호사랑 얘기하러 갔어. 꼭 진실을 밝혀낼 거야. 석호는 연일 관련 기관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국정감사 자료를 요청하고 변호사와 상담하고 언론사에 제보도 했어요. 하지만 군에서는 여전히 사고사라는 입장만 되풀이했죠. 부실한 안전관리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군 관계자들의 뻔한 답변에 석호는 분노했습니다. 27분간의 보고 지연 헬기 구조 실패, 골든타임 놓침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으려 했거든요. 가장 힘든 건 아들의 생일이었어요. 윤성우가 죽은 지 2달 후에 찾아온 생일이었죠.
영숙은 그날 아침 일찍 재료를 사러 시장에 갔습니다. 미역을 사서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였어요. 성우 생일인데 미역국도 못 먹여주네. 영숙이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생일날 아들에게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음식조차 먹여줄 수 없다는 게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냉동고 앞에서 영숙은 미역국 한 그릇을 놓고 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아들과 마지막 생일을 보냈어요. 성우야, 엄마가 미역국 끓여왔다. 내가 좋아하던 거 맞지?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는데. 목이 메어 말을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 23번째 생일을 이렇게 보내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영숙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석호가 영숙을 데리러 왔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냉동고 앞에서 미역국을 앞에 두고 앉아 있는 모습이 가슴을 찔렀어요. 영숙아, 집에 가자. 아니야. 성우 혼자 두고 갈 수 없어. 생일인데 혼자 두면 어떡해. 영숙의 말에 석호도 함께 앉았습니다. 부부는 그렇게 냉동고 앞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아들의 마지막 생일을 함께 보내기 위해서였죠.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아들을 이런 차가운 곳에 더 이상 두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성우야, 아빠 엄마가 끝까지 싸울게. 너를 이렇게 보낸 사람들이 책임지도록 만들 거야. 석호의 다짐은 조용했지만 확고했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아들 앞에서만큼은 물러서지 않을 거였어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우린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엄마가 약속한다. 그렇게 윤성우의 부모는 끝나지 않은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22살에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냉동고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부모의 사랑과 의지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24년 11월 25일에 사망한 육군 제20기가벼단 제53포병 대대의 고 김도연 일병 사건의 전말을 각색하여 만든 이야기입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현재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이며 사건의 원인은 상부의 선보고 후조치로 인한 구조지연입니다. 고인이 과도한 무게의 장비를 여러 번 운반하였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실족하였으며 군대의 2인 1조 원칙에 위배하여 실족한 고인의 발견이 늦었고 또한 군 내부의 절차를 따져 먼저 온 산림청 헬기와 소방대원들의 도움을 받지 않아 구조가 지연되었습니다. 결국은 강원소방본부 소속 헬기가 출동하여 구조에 성공하였고 사고 신고 이후 약 2시간 30분 뒤였습니다. 헬기 이송 중 이미 심폐소생술을 26분 이상 시행했고 결국 18시 20분에 원주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고인은 18시 29분에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고인의 유가족은 고인을 냉동고에 안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관련 사건의 진상을 잘 조사하여 고인과 그 유가족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추후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유사 사건에 대해서 빠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규정, 매뉴얼, 인식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